이재명 대통령이 2026년 새해 첫 공식 행사로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했습니다. 앞서 신년사에선 집권 2년차 국정계획을 제시했는데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을 선언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박성민 민주당 전 최고위원,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영상으로 신년사를 남겼는데 화면 먼저 보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2026년 새해 국민주권 정부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올 한 해를 붉은 말처럼 힘차게 달리는 해로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습니다. 대도약의 유일한 기준은 오직 국민의 삶입니다. 우리 국민의 인내와 노력이 담긴 회복의 시간을 넘어 본격적인 결실의 시간을 열어젖히겠습니다. 지난 7개월보다 앞으로의 4년 5개월이 더 기대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네, 이 대통령은 기존의 방식으로는 대도약을 이룰 수 없다면서 5대 대전환의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지금 그래픽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5대 대전환 원칙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먼저 박 위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철학이 굉장히 좀 잘 담겨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좀 주목해 볼 만한 것은 성장을 좀 강조하고 있다라는 대목입니다. 사실 대선 당시만 해도 공정과 분배 이 부분을 좀 전면적으로 내세웠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동안 뭐 이재명 대통령의 트레이드 마크라고 볼 수 있는 기본소득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내용에서 빠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결국에는 정부가 직접적으로 재정 지출을 함으로써 직접적인 지원을 하는 방식을 넘어서서 이제는 성장의 공식을 다시 한번 써야 될 때다라는 생각을 하신 것 같고 특히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대도약 통한 성장의 과실은 특정 소수가 독식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나눠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단순히 분배를 잘하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장이라고 하는 것의 구조 자체를 재설계해서 기존의 성장 방식을 뛰어넘는 성장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그 과정 가운데에서 수도권 1급 체제를 해소함으로써 지방 주도의 성장을 이뤄내는 것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외에도 이제 청년들에게 창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또 강조하는 메시지도 남기셨습니다. 결국 이 외에도 이 국민 성장 펀드 이런 부분들을 전면에 내세운 것을 보면 결국 성장 과정에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새로운 성장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대통령의 여러 가지 철학들이 담겨 있는 것이고 지금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가야 할 길은 이 적극적으로 성장하는 길인데 그와 동시에 어떤 노동권의 보호라던가 안전적인 기반 역시도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점을 균형감 있게 강조를 하셨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새 성장 방식 관련 말씀 주셨는데 이 대변인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성장이라는 단어 굉장히 반갑지요. 우리나라가 경제가 성장하고 민생도 성장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민생도 안정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장 참 매력적인 단어인데요. 실제로 이재명 정권에서 하는 행동을 보면 그 반대로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성장을 하려면은 분배보다는요. 기업들에게 많은 기회를 주고 기업들이 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하지만 민주당에서는요. 노란봉투법을 이제 통과시켰었죠. 더 센 상법도 만들었고요. 법인세도 인상했습니다. 실제로 기업들에게는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 돼버린 거죠. 기업들이 성장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성장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정책적으로 입법적으로도 성장을 뒷받침해줘야지 성장할 수 있다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 민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빠르게 민생이 회복돼 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하지만 빠르게 오르고 있는 환율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환율 1,500원이 코앞입니다. 과거에 1,300원만 됐어도 경제 위기라고 했었고 지난해 비상계엄 사태 때 1,400원 살짝 넘었을 때 나라 경제가 망할 것처럼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500원을 코앞에 두고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전혀 여기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눈을 가리고 언급하지 않는다고 해서 민생이 살아난 게 아니다. 현재 계란 한 판이 7,000원이 넘습니다. 서울에 있는 기름값은 1,800원이 넘습니다. 이런 경제 위기가 현실적으로 다가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겠다 말씀하지 않고 성장만 추상적인 성장만 언급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 아쉽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아까 박 의원님 잠깐 언급 주셨는데 특히 5극 3특 체제를 필수 전략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이 지역 균형에 방점을 찍는다고 보시나요?
네, 맞습니다. 결국 여기에서 5대 대전환 원칙 중에 수도권이 아닌 지방 주도 성장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이재명 정부에서 계속 강조를 해왔던 부분이 결국 어떤 국가의 균형적인 발전, 그리고 지금 수도권 과밀화 문제를 해소해야 되고 지방 소멸 문제에 대해서도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다. 근데 이게 단순히 어떤 위기에 대응하는 것, 그러니까 지방에 닥친 위기만을 대응하는 것, 이 차원이 아니라 결국 이게 균등하게 어떤 발전을 이뤄내는 것, 그리고 수도권 과밀화 현상을 해소하는 것이 결국 새로운 성장의 동력을 만들어줄 것이다. 이 부분을 단순히 위기에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성장의 동력으로 삼고 있다라는 점에서 어떤 지방시대를 좀 열어갈 그 가능성을 저는 좀 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5극 3특 체제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굉장히 여러 번 말씀을 하신 키워드이기도 하고, 사실 최근에 대통령이 이런 생각들이 보이는 지점이 해양수산부가 부산 이전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외에도 거기서도 가셔서 말씀을 하셨을 때도 새로운 성장 동력들을 찾아내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대선 기간에 약속을 했던 내용들을 하나씩 지켜가고 계시다. 그러니까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역시도 이미 대통령께서 공약으로 약속하셨던 바가 있는데 연내에 그것을 추진을 해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어떤 이런 지방주도 성장의 밑그림을 대통령이 그리신 대로 잘 해나가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5극 3특 이 메시지 이 대변인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부산에 이제 해수부가 이전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성과다. 지방의 균형 발전의 상징적인 사업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좀 의문입니다.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한다. 부산의 문영금융단지라고 있습니다. 그 성장을 위해서 산업은행을 지방 이전시킨다. 이거에 대해서도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부산 시민들 입장에서는 문영 금융단지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산업은행이 와야지 핵심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밑바탕이 깔리게 되는 건데, 지금 정권 바뀌고 나서는 산업은행 부산이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안 하냐면 정권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이죠. 실제로 진짜 진심으로 지방 발전을 위한다면 산업은행 이거는 여야 떠나서 본인이 정권 잡더라도 지방 발전을 위해서 이전해야 되는데 얘기하지 않고, 본인이 정권 잡았으니까 그 전 정부에서 하지 않았던 키워드를 꺼냅니다. 그게 이제 해수부를 부산으로 보낸 거거든요. 진정성에 있는 지방 발전, 균형 발전이라고 그러면 이전 정부에서 했던 지방의 고른 성장을 위한 사업들도 같이 진행을 해야지 이게 정치적이지 않고 정말 국정 운영을 위한 행동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정치적으로 좀 자신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아니면 지방 발전에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취소하거나 배제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서 진정성이 있는 좀 의문이 든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올해 전국 방향도 관심입니다. 이 내란 청산의 법 취소 이렇게 메시지도 나오는데, 김민석 국무총리가 또 신년사에 내란의 완전한 청산을 하겠다 이렇게 각오를 다졌고,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내란 청산 등 원년이다. 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법치를 수호하겠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 향후 전국 방향 어떻게 보시는지 의견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무래도 이 내란이 일어난 지 이제 1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이제 1심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 민주당이 계속 어떤 사법부의 책무와 그리고 의도적인 지연이 지금 재판이 지연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문제는 계속해서 지적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내란 전담 재판부의 설치라던가 이런 부분까지도 법을 통해서 좀 정리를 하는 시간들이 있었던 거고, 그리고 보면 여전히 윤 전 대통령은 최근까지도 계속해서 국민들을 향해서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지지자들을 향해서 계속 정치적인 행위, 정치적인 메시지를 계속 내고 있는 상황이고, 이 가운데 국민들 앞에 진정으로 사과하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전히 어떤 본인의 부하 직원 탓을 하는 등 여러 면에서 책임을 회피하고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의 모습과, 그리고 여전히 아직까지도 이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사실은 윤 전 대통령이 진정으로 본인 행동이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기보다는 이 민주당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던가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걸 보면서, 그리고 그에 동조했던 정치인들이 여전히 좀 자리를 지키고 있고, 또 국민의힘 역시도 윤 전 대통령과의 완전한 절연을 이뤄내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이 내란과 관련해서 사법적으로도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좀 정리가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아무래도 내란의 잔재를 청산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는 어느 정도 시대 정신과 지금 완결되지 않은 과제들과도 연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중요하게 볼 수밖에 없다. 결국 이것은 내란 잔재를 청산하는 것은 어떤 뭐 정치적인 보복의 차원도 아니고요. 결국 헌법의 정신을 우리나라에 다시 세우느냐 마느냐 그 기로에 서 있다라고 봅니다.
네, 이 과거의 관계가 계속해서 과제로 남아 있는데 이 대변인님은 혹시 어떻게 보셨습니까? 민주당은요 5년 내내 내란몰이를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 보는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내란몰이라는 것은 혐의가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내란이라는 것이 있는 것처럼 계속 몰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혐의 확정될 때까지 차분하게 기다리는 것을 아마 국민들은 원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오로지 내년 지방선거에서 선거 구호로 쓸 내란몰이가 아직 청산이 되지 않았다. 내란이 아직 청산되지 않았다. 이거를 위한 용도로 2차 종합특검이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내란몰이를 계속 하겠다는 거. 2차 종합특검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3차, 4차, 5차 이렇게 해가지고요. 결국은 임기 내내 5년 동안 내내 내란몰이만 얘기하다가 정부 다 문 닫을 판입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미국과 관세 협상했는데 지금 그게 성공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매년 현금으로 200억 달러를 미국에 보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국내에 있는 경제의 기초 체력이 굉장히 위급해지고 굉장히 약해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건데 국내 경제를 성장을 시켜가지고 이것을 국내 경제 체력을 키우는 이런 일에 몰두해도 모자랄 판인데 대통령과 국무총리라는 사람이 아직까지도 내란몰이라는 그런 껍데기 구호를 통해서 국민들을 어떻게 혼돈시키겠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또 한번 승리를 노려보겠다라고 얘기한 것이 과연 대한민국 국가를 위해서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네, 최근에 나온 현안 하나만 짚어보겠습니다.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과거 보좌진 갑질 의혹이 불거졌는데 의원 시절 인턴 직원에게 소리를 지르고 이런 폭언이 담긴 녹취가 공개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이 부분은 이 대변인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해훈 의원이 이제 국민의힘, 그러니까 과거에 새누리당이었죠. 그때 이제 의원 시절에 제가 이해훈 의원이 있던 의원회관 사무실 바로 옆방에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송에 이미 나왔겠지만 그 인턴 직원에게 고함을 지르고 고성을 지르면서 야야 뭐 하면서 윽박을 질렀죠. 그러면서 널 죽였으면 좋겠다는 아주 그건까지 하셨다 그러는데 저는 그거를 옆방에서 비슷한 류의 얘기를 상당히 좀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이해훈 의원의 직원들에 대한 갑질이라든가 그런 이제 굉장히 무례한 이제 종을 부리듯이 산업을 부리듯이 한 행동이 논란이 됐었는데 지금 인사청문회를 받게 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요, 국민의힘 정권에서 이해훈 의원의 인사청문을 받든 이재명 정부에서 이해훈 의원이 인사청문을 받든 인사청문회에서는 과거의 갑질 얘기가 소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강성호 의원 같은 경우 민주당에서 정권에서 이제 여가부 장관 추지했지만 민주당 내에서 갑질 의혹이 나와가지고 무산됐지 않습니까? 이해훈 의원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갑질 의혹이 요즘에는 모든 직장인들 사이에서 터부시대는 있어서 안 되는 일로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에 심각한 갑질에 대한 문제 이것이 부각이 될 것이고요. 또한 과거에 올해 1월에였죠. 탄핵을 반대하면서 자기를 제외한 기초인들 4명에게 삭발을 강요하면서 만약에 삭발하면 다음에 지방선거에 공천을 줄 수 있다는 식으로 해서 삭발을 강요시켰던 이제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재명 정권에서 강경하게 투쟁했던 분인데 과연 정체성이 있는 사람인지 이재명 정권에 들어가서 제대로 이재명 정권의 코드에 맞게 일할 사람인지 이런 부분도 검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이 내용이 담긴 보도에는 이해훈 후보자 측이 그런 일이 있었다면 사과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했던 일에 대해서도 이제 오판이었다 이런 연이은 사과가 있었는데 인사청문회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뭐 일단은 이제 지금 이해훈 전 의원과 이 어떤 인턴 직원 사이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좀 진상을 좀 밝혀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뭐 깔끔한 사과, 진정성 있는 사과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도 피해자분께 대신 좀 사과를 드리고 싶은 심정이라고 보입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 뭐 후보자가 뭐 직접적으로 인정을 하고 혹은 여기에 대해서 뭐 추가적인 설명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보다 상황을 좀 더 명시적으로 판단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공개된 내용 혹은 뭐 저 녹취록의 내용만 봤을 때에는 사실 좀 과한 언행이고 인턴 직원에게 굉장히 좀 인간적으로 좀 무례한 처사를 보인 부분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후보자께서 좀 진심으로 당사자에게 사과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 내란과 관련해서도 그동안 윤 전 대통령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모습을 보여왔던 후보자이기 때문에 당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충분한 사과와 본인의 좀 소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여론이 좋지 않은 부분도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제 후보자가
지금 뭐 100번을 사과해도 저는 모자라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후보자가 지금 청문회가 공식적으로 진행이 되기 전에 입장을 내서 뭐 내란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사실은 죄송하다라는 표현을 아주 명시적이고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중요한 것은 청문회 과정에서 아마 의원들의 날카로운 질의가 있을 겁니다. 아마 민주당 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과할 수 없고 묵과할 수 없기 때문에 청문회 과정에서의 좀 더 명확한 해명과 거듭되는 사과, 그리고 그 사과를 통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때까지 본인이 좀 입증하고 설득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죄송한데 좀 추가로 말씀드리면, 사과를 이제 하면 진정성 있게 사과를 하면 받아들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강선우 전 후보자라든가 김병기 의원 같은 경우는 사과를 했습니다. 사과했는데 왜 여가부 장관 후보자에서 사퇴를 하죠? 그리고 원내대표들이 왜 내려오죠? 이 사과선에서 끝날 게 있고 사과선에서 끝나지 않고 책임을 져야 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들은 저는 녹취록은요, 논란이 있는 게 아니고 명백한 증거 아니겠습니까? 명백한 팩트란 말이에요. 그 인턴이 보름밖에 일하지 않고 나갔다 그러는데, 아마 저 녹음이 됐을 때가 근무한 지 일주일 정도밖에 되지 않았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25 전후로 되는 아주 앳된 직원인데, 그 직원에게 너를 죽이고 싶다, 대가리, 머리가 있느냐, IQ가 한 자릿수냐, 이런 식으로 모욕적인 발언을 하면 그 직원은 평생 직장 생활할 때 어떤 트라우마를 가지겠습니까? 이건 단순히 사과라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책임도 함께 져야 될 것이다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하태경 의원하고 그때 선거구에서 경쟁을 했었거든요. 그때 하태경한테 뭐라고 했냐면 친중 인사는 나가라라고 했었어요. 근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첫 번째 외교 활동이 뭡니까? 시진핑 주석을 만나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친중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과거에는 선거에 나오면서 친중 인사 나가라고 얘기했던 이런 모순되고 충돌되는 부분들을 어떻게 소명할 것인지 참으로 좀 걱정이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이훈 의원 의혹 관련해서는 조금 더 사실관계가 필요한 만큼 이 부분은 추후에 조금 더 다루는 걸로 하고요. 말씀 주신 부분 중에 민주당 또 강선우 의원 관련 의혹도 나와 있습니다. 공천 헌금 1억 원 수수 의혹인데 서울경찰청이 수사에 나선 상황이고요. 관련해서 국민의힘은 또 조직범죄다 이렇게 날을 세우고 있는데, 혹시 대변인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강선우 의원, 이거 지금 저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민주당의 공천 뇌물 수수 사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경찰에서 수사해서는 이걸 실체를 밝히기 어렵다, 특검이라든가 국정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입장이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 녹취록이 공개됐는데, 녹취된 대화 내용을 들어보면은 강선우 의원과 김병기 의원이 1억을 받았다는 것을 전제로 대화를 계속 이어갑니다. 그러면서 김병기 의원은 이것을 돌려줘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계산적인 발언을 하신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녹음한 주체가 김병기 의원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 이 문제를 그냥 대화만 하고 넘어갔다가 문제가 생기면은 빠져나갈 수 있는 면책 도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돌려주라고 얘기했다는 증거를 남기기 위한 그런 용도로 강선우 의원 몰래 녹음했던 것이 아닌가 싶은 상황이 들고요. 또 하나, 이 돈 얘기를 할 때 보면은 강선우 의원은 공천을 대가로 1억을 받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고요. 돈을 줬다는 김경시 의원은 공천을 대가로 돈을 주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둘 다 무슨 말이 붙냐면 공천을 대가로는 말이 붙어요. 그러니까 1억은 줬는데 공천 대가로는 주지 않았다. 그리고 이런 거 받았는데 공천 대가로는 받지 않았다라는 식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1억은 과연 혼자 받았느냐, 아니면 그 다음 날 바로 단수 공천을 받았는데, 그렇다면 김병기 의원과 이걸 논했으니까 혹시 같이 나눠 가졌느냐라는 의혹까지도 불고 있을 수 있는 거고, 그 당시 당 대표, 그러니까 총괄 선대 본부장을 할 수 있죠. 그분이 이재명 당시 대표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김병기 의원보다 더 센 윗사람한테 얘기해가지고 단수 공천 준 게 아니냐?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한테 또 찾아가서 당시 총괄 본부장한테 찾아가서 강성훈 의원이 얘기해가지고 김경시 의원을 단수 공천 받게 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까지도 확대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히 경찰에서 맡겨서는 안 된다. 특검이라든가 국정조사가 필요하다 말씀드립니다.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곤혹스러운 상황이실 것 같은데, 이 문제도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경찰에서 좀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외에도 이제 당에서 이 윤리감찰단의 그 진상조사를 지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도 어느 정도 좀 정리된 입장을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윤리감찰단의 조사를 통해서 당 차원에서도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국민들 앞에 좀 말씀을 드릴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 그 외에도 사실 지금 이 1억 수수 의혹이 나온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뭐 받았다라고 하는 그 보좌관이라는 분과 줬다라고 하는 김경시 의원과 뭐 이 사이에서 좀 말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받은 적도 없고 준 적도 없다.
이런 이야기들이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상 국민들이 보셨을 때 객관적인 물증이라고 볼 수 있는 어떤 이런 녹취록은 또 공개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사실관계가 엇갈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결국 이 1억의 어떤 핵방이라던가 이런 부분들까지도 수사기관에서 객관적으로 찾아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뭐 지금 단계에서 명백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진상규명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에는 동의를 합니다만 벌써부터 어떤 수사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지켜보지 않고 특검부터 해야 된다라는 주장은 지나치게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라는 생각이고요. 다만 저 역시도 이런 의혹이 당내에서 나온 것 자체 그리고 만약에 정말 공천이라든가 이런 것을 목적으로 돈이 오갔다라고 한다면 이런 구태스러운 악습은 좀 이번에 한번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질 사람들은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 의혹을 당내에서도 결코 가볍게 보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그런 점에서 당 차원에서도 이 수사기관의 여러 가지 수사 상황, 당 차원에서의 진상규명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노력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안타까운 게 근데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윤리감찰단에 넘기지 않았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당에서 정청래 당대표가 실제로 이거 실체를 좀 밝힐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있는 상황입니다. 의지가 있다 그러면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도 윤리감찰단에 넘겨야죠. 근데 그걸 빠뜨렸다. 과연 왜 빠뜨렸을까요? 이거를 어쨌든 축소하고 강선우 의원 선에서 꼬리 자르기를 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싶은 의혹이 듭니다. 또 하나 이 중요한 대화 내용이 이런 게 있습니다. 김병기 의원이 어쨌든 1억 받은 걸 사무국장이 보관하고 있었던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강선우 의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말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던 거죠라고 합니다. 강선우 의원이 정말 아무 생각이 없었던 거죠라고 얘기한 것은 그 주체가 누굽니까? 자기 자신입니다. 사무국장이 아무 생각 없었다는 걸 본인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자신이 직접 받았다는 것을 은연중에 드러냈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이 받은 것을 사무국장한테 대신 맡겨놨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사무국장한테 맡기지 않고 자신이 계속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김병기 의원한테 얘기하면서 자신이 지금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일부러 둘러대기 위해서 사무국장을 동원해서 사무국장에 보관했다고 핑계를 댄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강세훈 의원 대화 녹취를 보면은 상당히 신빙성이 매우 높아서 이거는 특검이라든가 국정조사로 수사를 해야 한다 봅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관계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서 조금 더 말하기는 좀 조심스럽지만 민주당 입장부터 말씀드립니다. 네, 일단 뭐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아마 이제 윤리감찰단에 이제 넘기지 않은 이유는 사실 직접적인 당사자라고 볼 수 있느냐라는 점에 대해서 좀 판단이 갈렸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녹취의 내용만 봐도 뭐 김병기 원내대표에게 상의를 하러 간 그런 모습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강선우 의원은 이제 윤리감찰단에서 이제 조사를 받아라라고 얘기를 이제 당 차원에서 지시를 했지만 그것과 별개로 김병기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수사기관의 수사가 시작된 상황이기 때문에 강선우 의원에 대한 수사가 진행이 되면서 뭐 참고인이라던가 뭐 주요 관계자로 좀 불러서 얘기를 하고 또 수사를 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당 차원에서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김병기 원내대표까지 먼저 조사를 해야 된다. 이런 우선순위의 판단은 저는 좀 할 수 있었다라고 보이고 오히려 뭐 지금 상황에서 당 차원에서의 진상규명의 노력이 있고 그리고 수사도 이미 시작됐다라는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벌써부터 좀 특검을 얘기하면서 공세를 펼치는 뭐 심지어 이 대통령까지 끌어들여서 공세를 펼치는 이런 국민의힘의 의도가 저는 오히려 과거에 뭐 김정재 의원이나 뭐 이철규 의원 사이에 오갔던 뭐 캠프 매수 뭐 이런 돈이 오가는 내용 혹은 단수 공천을 달라라는 내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본인들은 어떤 진상규명의 노력을 했는가 이런 것들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당 차원에서도 부적절한 의혹이 나왔다라고 보고 있고 최대한 어떤 진상규명의 노력과 그 뒤에 책임을 지는 그 각오까지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지켜봐달라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또 이 같은 의혹이 겹치면서 김병기 원내대표가 사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새로운 원내대표를 지금 뽑아야 하는 상황인데 오는 5일부터 후보자 접수에 들어가고 친명계 진성준 의원을 비롯해서 박정 그리고 한병도 조승래 의원 등이 또 후보군으로 거론이 됩니다. 개파색이 옅은 인사보다 다시 친명계가 원내대표직을 맡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사실 지금 상황에서 당내 뭐 친명계다, 친청계다 이거를 나누는 것은 의미가 없어 보이고요. 왜냐하면 여당의 일원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모두가 뭐 친명계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금 사실 뭐 직전의 원내대표가 좀 불미스러운 일로 자리를 내려놓게 된 상황이기 때문에 좀 안정적으로 당의 중심을 좀 잡아줄 수 있는 인물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좀 두루두루 의원들과의 관계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경험이 좀 풍부한 인사라든지 여러 면에서 좀 당내 안정을
최우선으로 도모하는 선택을 의원들이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원내대표 선거가 이제 정가에서는 가장 어려운, 예측하기 어려운 선거라고들 합니다. 이제 의원들의 그 마음은 정말 그 투표함을 열어볼 때까지 모른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지금 말씀해주신 이미 출마 선언을 처음으로 한 진성준 의원뿐만 아니라 지금 후보군으로 오르내리는 분들이 박정 의원, 그다음에 서영교 의원, 한병도 의원, 백혜련 의원, 이 외에도 조승래 의원, 이렇게 여러 분들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니만큼 앞으로 좀 출마 선언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각자가 내는 메시지를 통해서 원내대표로서 어떤 전략을 보일 것인지, 그 부분을 결국 여당의 원내 지도부로서 이재명 정부를 제대로 뒷받침할 수 있는가, 그런 안정감을 가지고 있는 인사인가, 이 부분이 결국 성패를 가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민주당 당내 상황 살펴봤고 국민의힘 당내 상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이른바 당원 게시판 사태라고 하죠.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호선 위원장과 또 한동훈 전 대표가 사실상 진실 공방을 좀 벌이는 모양새입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이게? 근데 이게 진실 공방이라는 것 자체가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당무감사위원회는요, 당무감사권이 있기 때문에 업체 서버라든가 이것을 확인해서 디지털 포렌식을 하게 되면 그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할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지금 밖에서 주장하고 있는 한동훈 전 대표를 포함해서 한동훈 개파 인사들은요, 객관적인 증거를 어떻게 가지고 그렇게 주장하는 건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한동훈 전 대표는 당무감사위에 나와서 소명해달라고 했는데 거부했지 않습니까? 그때 만약에 나왔다 그러면요, 당무감사위가 확보한 증거를 열람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증거를 열람하면서 본인에 대해서 반박, 내가 보기엔 이건 아니다라고 등등 또 확인도 하고 이런 것도 할 수 있었는데 그걸 스스로 기회를 저버렸거든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은 당무감사위원회는 만약에 이 결론이 났을 경우에 이거를 이제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권한쟁의 청구라든가 이런 소송할 수 있는데, 그 소송했을 때 본인들이 객관적인 증거를 안 가지고 있으면 소송을 피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무감사위원회는 소송 들어올 걸 대비해서 증거를 가지고 아마 당무감사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인정하지 않고 조작으로 얘기한 것은 굉장히 그냥 정치적인 구호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동훈 대표 좀 약간 얘기도 입장이 오락가락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결과가 나왔을 때는 가족들이 올린 거 맞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나는 몰랐던 사항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하지만 지금은 다시 또 입장을 바꿔가지고 가족들이 올린 거 아니다, 내가 올린 거 아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입장인지, 자기 입장인 건지 좀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가지고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때 했던 말 중에서 개목줄이라든가 오물이라든가 이런 좀 입에 담기 어려운 단두대라든가 입에 담기 어려운 말을 많이 했었는데요. 기본적으로 당원 게시판의 운영 원칙에 어긋나는 거죠. 명예훼손이라든가 욕설이라든가 이런 거 있으면 전부 다 금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대표는 이걸 의미를 축소해서 뭐라고 하냐면, 반대하는 또는 비판하는 칼럼이나 사설 올린 게 뭐가 문제냐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사설이나 칼럼 올린 것은 아주 일부분인 거고요. 전체 대다수는 욕설이나 명예훼손, 허위사실 올린 거,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다. 아주 큰 부분에서 작은 부분을 얘기하면서 그것만 따지고 드는 거, 이건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여론은 자생적으로 생성이 돼야지 건강한 공론장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김경수 전 지사가 유죄로 징역 3년 6개월 받은 이유는 여론을 조작해가지고 공론장의 자생적인 여론 형성 과정을 훼손시켰다는 거거든요. 당원 게시판에 올라오면요, 한동훈 전 대표에 관련된 비방을 목적으로 해서 많은 글이 올라왔어요. 이것 때문에 당원들의 전체 의견이 이렇구나라고 국민들을 오해하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한 여러 가지의 비판 의견이다라는 것이 보는 것이 아니라 여론을 왜곡시켜 목적으로 조직적으로 움직인 어떤 범죄 행위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수사를 통해서 혐의를 밝혀야 되고 또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도 져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알아봤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 신년사부터 또 여야 주요 이슈까지 알아봤습니다.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과 또 이진우 국민의힘 대변인과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